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2022년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국에 있는 탈북민 수가 3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지만 정작 와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한국의 법, 남한 법을 잘 몰라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바로 탈북민으로서는 최초로 한국 변호사 자격을 따신 분이죠. 이영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의 또 다른 이야기 손님은요. 통일부 청년기자단 16기 백은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영현 변호사님은 첫 인상부터 굉장히 샤프하시네요. 나 변호사야 이렇게 써 있는데 변호사 되신 지가 5년 정도 제가 됐다고 들으셨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제가 대한변협 인권재단에서 지금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탈북민 인권이라든지 그 외에 뭐 다양한 인권의 문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 때문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이영현 변호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법조인으로서 북한에만 존재하는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북한법이 어떤 면에서 반인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말 너무 심각하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컨텐츠를 봤을 뿐인데 저렇게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때요? 저희는 또 요즘에 컨텐츠에 빠져 사는 그러니까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악무도한 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저희가 살펴보기도 전에 반인권적인 거죠. 그런데 변호사로서는 어떤 부분이 특히 반인권적이라고 보세요? 자위권 규약하고 사위권 규약을 이미 1981년도에 가입을 했고 1991년도부터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헌장 그리고 자위권 규약이나 사위권 규약에서 정한 의무들을 이행을 해야 될 이제 이행 당사국입니다. 2020년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법은 결국에는 외부 문물을 정보라든지 사상,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영상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것들은 접하면 안 된다라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 콘텐츠를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반동부자들이 함께 만드는 통일담담 본격적으로 변호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탈북하시는 분들 다 사연이 없는 분이 없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이제 넘어오게 되신 거예요? 사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저희 가족도 사실은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처에 사시던 외삼촌께서 중국에 가서 쌀 한 배낭이라도 가지고 오자라는 제안을 해왔고 그래서 무작정 외삼촌을 따라서 탈북을 그때가 몇 살이었죠? 만으로 14살이었습니다. 학교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산으로 가서 풀을 뜯고 먹을거리를 찾아서 헤매야 되고 바다에 가서 뭐 조개를 캔다든지 미역을 캔다든지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제 뭐 산과 바다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 저에게 사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14살에 중국에 가서 좀 계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건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어요. 뭐 고생은. 우리 은규 씨는 14살 때 뭐 했어요? 저는 그때 중2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마침 나이대가 그때였기도 했고
아마 게임만 하면서 엄마 말 잘 안 듣고. 엄마 밥 차려주면은. 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먹는 건 잘 먹었다. 예, 먹는 건 맛있게 먹고 말은 또 잘 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14살이어도 정말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나 극과 극의 상황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탈북을 해서 이제 탈북했을 때 나이가,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19살, 20살? 예, 19살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대학에 가셔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렇진 않았고요. 예.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고요. 중국에 이제 한 5년 정도 체류를 하면서도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학업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학력도 아니었고 수준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거의 20살 때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저보다 이제 3살 정도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그럼 어때요, 기분이? 막 자존심 상해 아니면 그래도 공부하니까 좋아요? 아유, 저는 뭐 자존심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중국에서는 뭐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늘 도망다니는 신세였고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뭐 노가다를 좀 했었습니다. 노가다가 뭡니까, 변호사님이? 죄송합니다. 예, 예. 육체 노동을 하셨다. 예. 하면서 이렇게 그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육체 노동을 했는데 전문적 중학교 외벽 건물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아파. 비슷한 또래 나이인데 제 또래 친구들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페인트 칠하면서 이제 외벽에서 밧줄에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묶고 이렇게 얘는 공부하기 위해서 게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에 와서 물론 나이는 많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까지 되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요즘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14살, 10대 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해봤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보니까? 돌이켜보면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마냥 또 나쁘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은 무역 쪽인데 법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야, 오늘 이게 변호사님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좀 물어봐야겠다, 그런 거 있었어요? 전 일단 법과는 관련 없고 우선적으로 그 처음에 변호사님 뵀을 때 말투가 나만의 서울 말투와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혹시 말투를 바꾸게 되신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뼛속까지 저의 어떤 말투가 사투리가 바뀐 건 아니고요.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사투리 나와요? 그 제가 친구들 만나면 술 드시면 나오나요? 아니 술 먹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네. 정말 가까운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툭툭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번. 아무거나. 네. 북한 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할 수는 있는데. 아니, 말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예. 저희보다 더 세련됐어요. 맞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감격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많은 분야 가운데서 굳이 변호사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어쨌든 과거에 저도 사실 북한 인권의 어떤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제 지인들 제 뭐 이제 그 어떤 뭐 친구들 다 북한 인권의 어떤 피해자인데 이들을 위해서 어떤 인권을 좀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그런 법조인이 돼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공부 혹시 관심 있나요? 아, 저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법전 열어본 적 있어요? 법전은 이제 제가 따로 법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법은 조금 많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엄두가 안 난다. 네, 좀 어렵습니다, 많이. 아니, 저도 사실 고백하면 로스쿨 가려고 고민한 적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정말. 예. 네. 그래서 저도 하나 또 질문이 또 있는데요. 이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남한에서도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변호사님께서는 또 가족분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홀로 준비를 하셨을 텐데 공부를 하면서 특히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든가 있으실까요? 뭐 늘 어려웠죠. 뭐 한국에서 변호사 되기까지 뭐 되고 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요. 근데 그럴 때 가장 힘들 때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족이 없어서 사실 변호사 시험을 제가 5번 만에 마지막 기회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떨어질 때마다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쵸. 힘들어서.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북한을 나온 이후로 중국에서도 그 저를 케어해 주셨던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이제 만났고 그분의 어떤 지지를 지금까지 변호사 할 때까지 지금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제가 만났던 멘토 스승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그분들께서 늘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뭐 명절 때 추석이나 이럴 때 음식까지 바리바리 싸서 저희 공부하는데 찾아오셔서 먹여주시고 힘내서 해라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격려와 응원 덕분에 예.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그 사전 5기로 변호사 합격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도 합격했을 때 그래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좀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예. 어떤 소회가 되셨나요? 사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이제 어머니였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면 합격 증서를 가지고 달려가서 네. 절이라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그 어머니의 소식도 모르고 생존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굉장히 좀 서글펐고 네.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합격해서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슬픈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은요,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남한에서 변호사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도 이제 들어봐야겠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알아보는 통일 담당.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통일 담당.